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샌드뱅크 가로 열고 스매시파이 해외 기반 크립토 서비스를 새로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박 작가님 채널을 비롯해서 여러 유튜브 채널들에서 불러주셔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뭐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 채널도 얼마 전에 개설을 해서 그것도 좀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채널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계신데 그 채널은 이제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꼭 구독하셔서 이제 보셔야 될 채널인데 어떤 취지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거는 뭐 이 박종원 작가님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진짜로 비트코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네. 그래서 채널명도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입니다. 채널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요, 뭐 간단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굉장히 힘을 빼고 이렇게 여과 없이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떻게 하는지, 뭐가 좋은 건지 이런 거 궁금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초보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잘 아시는 뭐 저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실 때도 재밌는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쉽게 잘 나오지 않는, 다뤄지지 않는 그런 컨텐츠들을 해외에서 많이 가져와서 이제 제 의견과 인사이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백훈종 이사님이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중국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로벌한 어떤 환경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최근에 다루신 내용 중에서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흥미 있어 할 만한 거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뭐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오하이오 주립대,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죠. 네.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 연사로서 이 페이스북에 오래 재직하셨다가 35살에 페이스북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크리스 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졸업 연사로 올라갔습니다. 네.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생이죠. 네. 그래서 6만 명이 이 스테디움에 모인 가운데 졸업 연사 무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발언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이란 말을 하는 순간 그 6만 명의 관중들이 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다음 저희 채널에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 작가님 채널에도 제가 뭐 링크를 달아드리던가 해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반응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크립토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대학생 나이대에 20대 초반 정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졸업식장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니까 다 야유를 하는 모습. 그게 왜 그럴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그쵸. 인생에 사실 가장 자신감 넘칠 때가 졸업 가운을 입고 거기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 졸업 연사가 한 말이 지금 돈의 가치가 계속 희석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지셔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와,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봤을 때는 무슨 여기 와서 그런 이제 스캠 코인 얘기를 하냐, 뭐 FTX 사태나 이런 것들을 다 동일시 하겠죠. 아무래도 구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고 상사한테 깨져보고 뭐 월급을 얼마가 받던 월급을 아무리 뭐 고액연봉을 받아도 그 학자금 대출 이자 내고 뭐 집 렌트비 내고 그리고 결혼 자금도 모으고 이제 이러면서 아등바등 살다 보면 그 연사가 했던 말이 그때 아마 기억이 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30대가 넘어서고
만약에 그 나이에 젊은 그분들이 40대가 되고 하면은 예. 그때 그 사람의 말을 좀 뭐 귀담아 듣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졸업식 날 그 사람 비트코인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라도 사놓을 걸.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훨씬 나을 텐데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영상이어서 그거 링크 주시면은 저희 또 이사님 영상에다가 링크를 한번 좀 달아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이번에 4월에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깜짝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흐름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금리 인하가 거의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이 셈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베길 수가 없을 거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특이한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하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다들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테지만 저는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고 잘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CPI 4월 발표된 게 이제 전월 대비해서 0.3% 코어 CPI죠. 네.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가 0.3%가 나오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이제 줄어든 거는 6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CPI가 내려갔다,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한 건데 사실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의 가격은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쉘터, 이 집 비용이죠. 하우징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대부분을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거나 아주 소폭 줄어들었거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메디칼 케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필수재 같은 것들은 가격이 그렇게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연간 기준으로 3.5%에 3.4% 줄어든 것도 내 기준으로 그것도 아직 인플레이션에 잡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멉니다. 맞습니다. 타겟이 2%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준의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이 없고 굳이 2%로 만들 이유도 없고 2%로 못 만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크게 관심이 없으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리세션으로 가는 거 그거를 분명히 이제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연준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인플레이션은 세 번째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 미국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리세션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네. 일단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1.8% 예상했는데 1.6% 나오면서 네. 그 어닝 쇼크 났죠. 기업으로 치면은. 네. 그게 이제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업률도 점점 이제 악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리세션으로 가는 게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연준 입장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업률이 분명히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스티뮬러스 체크를 또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미국 재정 적자. 미국 재정 적자가 요즘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주 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처럼 높은 상태에 있으면요, 부채 대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 명목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금 3.5% 이렇게 연간 기준으로 4% 초반대 이렇게 머물러 주면 이 정부 부채,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30%였다가 122%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은 원래 미국 정부와는 별도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부채를 얼마를 지든 이제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완전 고용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포커스를 해야 되지만 사실상 연준이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사실 공공연히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분명히 재무부 제닛 옐런 의장과 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부 부채가 미국 정부 부채 계속 늘어나야 하고 근데 이제 debt to GDP level,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너무 보기 안 좋고 미국 국가 신용 등급도 내려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연준이 좀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굳이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명목 기준의 그
비율을 계속해서 낮추기 위해서 네. 이 두 개를 위해서 앞으로 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좀 예측하는 대로 9월, 11월 뭐 이 정도 시점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9월 FOMC에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한 번 정도로. 네. 지금 이제 그 선물이죠. 이 연준의 기준금리 가격을 미리 선반영하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기 40% 이상, 거의 50% 확률로 지금 점치고 있다고 해요. 9월 FOMC 한 번 인하 가능성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우리가 2019년도 금리 인하 시점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된 직후에는 가격이 오히려 좀 조정받는 국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 연말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이제 금리 인하만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의 결과가 결국에는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크게 키우면서 이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2년물 이하 짧은 주기에 이 채권들을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그렇죠. 있고 장기채들은 6개월 전에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이 양적 축소를 완화했죠 얼마 전에 그 5월 1일 날 있었던 FOMC에서 원래 양적 축소를 매월 600억 달러씩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돌아오도록 그냥 두는 거죠. 600억 달러 어치 채권씩 만기가 돌아오도록 그냥 두고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돈을 갚고 끝내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들표 축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을 5월 1일 날 FOMC에서 발표를 한 게 5월부터는 이제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 시장 예상치는 300억 달러로 줄이는 걸 예상했었는데 네. 더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양적 축소에서 양적 완화 기조로 연준이 이미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연준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뻔하게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이번 대선을 좀 겨냥한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대선에서 결국 굉장히 앞으로 재밌는 이 또 하나의 극장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대선. 극장이 되겠죠. 네, 또 트럼프와 바이든이 TV 토론도 합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인이 보는 아주 재밌는 극장이 될 텐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빌, 뭐 여러 가지 공항, 항만 이런 거를 다시 짓는 말하자면 정부 재정을 태워서 이 GDP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 수단을 많이 쓰는 거죠. 네.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게 이제 연준이 도와주길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해주면 이 인플레이션도 억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재정 적자는 늘어나지만 GDP 레이쇼는 낮은 상태로 계속 머물 거고. 그리고 이 연준이 또 기준금리 인하도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훈풍도 불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상승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좀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네. 뭔가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연말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만 해도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번에 샀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거야 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 요게 어떤 동조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세 상승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볼크랩 마켓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상승 횡보장이죠. 상승 횡보장. 상승 횡보장. 근데 불마켓으로 가는 초입으로 이제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마켓이 이제 반감기 지나고 6개월 지나면은 1년 동안 펼쳐지는 그 장세를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가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직 대세 상승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사님은 시작도 안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정장이고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횡보장인데 이렇게 조금씩 이제 빠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정장과 하락장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우리 투자자들이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그널이나 이사님만의 어떤 관점,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죠. 근데 완전히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거는 도처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장이 오기 전에 고점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잖아요. 네.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고점이라고 느낄 때는요. 역시 저는 인간 지표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희망 섞인 얘기만 나오고 나쁜 얘기는 나오지 않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가 되든 좋습니다. 2021년 그 불장 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 돼요. 그때 2021년에 게임스탑 주식 같은 것들이 이제 밈 주식이 갑자기 열풍이 불면서 5불에서 120불까지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그 5불에서 120불까지 가격이 오르는 동안 멀티 밀리언웨어 부자들이 막 태어났습니다. 이쪽 크립토 쪽에서는 이제 밈코인, 도지코인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 다음에 비슷한 강아지 형상을 하는 그런 이제 밈코인들도 많이 나왔고, 네. NFT, 이 BAYC라고 해서 이제 고릴라 모습을 한 그 네. NFT들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개당 수억 원의 효과를 막 그쵸. 오가면서. 불장했던.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했어요. 저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근데 이게 완전한 과열 국면, 이제 거품 국면으로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나도 이거 이해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AYC의 가치는 이렇게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나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고, 신문 기사가 나와도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와도 끝에는 항상 그래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하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기를 전문가들이 당부했다라는 얘기를 꼭 넣어놓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신문 기사에도 나쁜 얘기는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3억 간다, 5억 간다 이렇게 이제 희망만 적혀 있죠. 그런 상황이 항상 이제 저는 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은 우리나라 거래소 앱들을 켜놓고 이렇게 코인 가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고점 과열 국면 신호고요. 요때 본격적으로 그래도 내가 한 며칠 또는 몇 주 내에는 팔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고점을 판별하는 건 인간 지표처럼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1년 그 불장 당시를 기억해 봐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분위기였고, 이거는 여러 가지 원체인 지표상으로도 지금 어떤 손실이든 수익이든 아직까지는 어떤 사이클이랑 맞지 않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상 차트가 조금 흘러내린다. 이거 말고는 사실 저는 왜 하락장이라고 보는지를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어떤 반감기의 패턴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반감기 패턴이 있는데, 이사님 보시기에 이 과거 세 차례와 지금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 어떤 걸로 보시나요? 저는 계속해서 ETF가 이 반감기 패턴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ETF가, 네. 네, 원래는 미국 비트코인 ETF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거래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네. 아마 지난 세 번의 반감기와 비슷한 패턴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감기 때 슬슬 가격이 조금씩 오르다가 지나고 나면은 약간 횡보하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잘 모르겠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이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감기 전에 1억을 돌파를 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빠지니까 아무래도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온체인 지표를 들여다보면 이게 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반감기 4월 20일 날 바로 다음 날 100비트코인 이상 지갑에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47,000비트를 하루 만에 다 샀다, 이런 얘기도 그 기사에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고래들은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축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기 투자자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76%에서 77%까지 가고, 거기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해시레이트, 네. 특히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고래 지갑의 주인공들인데, 네. 그 채굴자들이 연산력, 해시레이트 투입하는 것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 패턴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장기 투자자들의 이제 인식이나 마인드는 똑같은데, ETF가 불어온 이 거품, 약간의 거품 때문에 이 패턴이 이제 깨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억을 찍고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깨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ETF는 그동안 개인들이 투자한 게 아니라 일반 헤지펀드들이 많이 투자했어요. 네. 그 ETF를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려고 하는 헤지펀드들이 주로 그 4개월, 5개월 동안 들어왔던 인플로우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ETF에 이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자산가들의 돈이 들어옵니다. ETF에 들어오는 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시 또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는 또 바탕이 깔려 있는 거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그래서 보면 투기성 자본들이 지금 마무리가 좀 되고 일단락이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가 뚫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런 통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장기 보유자 물량이 사실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계속 빠져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장기 보유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이 장기 보유자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축적을 해도 될 때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사님은 어떤 뷰로 보고 계신가요? 네, 공급 서플라이 쇼크, 공급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고래 지갑들이 47,000BTC를 하루 만에 축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네. 이 기업도 3월 달 말에 15억 달러를 추가 조달을 해서 그 15억 달러를 뭐 개당 6만 불의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치더라도 네. 2만 5천 비트코인을 3개월 동안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네. 이번 분기, 2분기 동안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블록이라고 잭돌씨가 지금 운영하는 캐시앱이라고 하는 큰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이 블록도 이 자기 자사의 비트코인 관련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10%를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겠다. 매월 네.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 블록이 1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거기에서 이 잭돌씨가 발언한 대로 한 4.2% 정도가 현재 이제 비트코인 관련 매출이라고 하니까 영업이익이라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한 달에 한 50비트코인 정확히는 49비트코인을 사는 걸로 나옵니다. 네. 개당 6만 불로 계산을 했을 때.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잭돌씨가 자기네 회사가 일으키는 영업이익의 4.2%만 비트코인 매출이라고 했어요. 그게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잭돌씨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고 그렇죠. 사실 블록이라는 기업 전체를 다 그냥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 회사로 지금 완전 변모시키고 있기 때문에 있죠. 굉장히 이게 늘어날 거고 그럴수록 이제 블록이 매월 구매하는 비트코인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단 이 세 개의 제가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고래지갑 그리고 잭돌스의 블록 이 세 개 기업만 얘기를 했는데 벌써 매월 몇 개인가요? 지금 뭐 47,000개, 25,000개 그리고 49개 그거를 이제 뭐 분기별로 산다고 그쵸, 치면은 여러분마다.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 분기마다 사는 거잖아요. 네. 참고로 일간 공급량은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450 비트코인으로 떨어졌죠. 아마 이제 월간으로 계산하면 13,500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모자라요. 그렇죠. 공급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발행량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수요를 갖다 감당하기 분명히 힘든데 저는 또 충격을 좀 받았던 게 오늘 시황 전해드리면서 블랙락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모든 ETF 통틀어서 몇 개의 기관들이 들어왔는지 지금 13F 양식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체 937개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개 가까운 기업이 지금 이걸 보유하고 있고 신규 ETF 블랙락의 이 IBIT에는 이 짧은 기간에 400개 넘는 기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다른 어떤 ETF들이 웬만큼 인기 있어도 이 짧은 분기 기간에 20개를 갖다 넘기가 힘든데 거의 20배 가까운 퍼포먼스를 더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이 흐름들 자체가 이 기관들도 얼마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결국은 공급의 충격으로 다 가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돼서 우리가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대세 상승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 기관들 수 말씀 잘하셨네요. 900개가 넘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1분기에 구매를 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에이비트 블랙락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뭐 피델리티 것도 사고 그렇죠. 아크쉐어도 사고 뭐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또 그 안에서 해놨더라고요. 네네. 다 막 3개씩, 2개씩 담았더라고요. 네. 한 회사가 막. 그거는 왜 그런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에만 몰빵할 수 없으니까 나누는 거가 아마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규정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그러니까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대선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놓고 비트코인을 이제 지지하는 듯한 발언들도 이제 간혹씩 이제 던지면서 본인이 친암호화폐라는 거를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 SEC가 지금 규제안으로 내놓은 이
결의안 중에서 SAB 121이라고 이 은행 같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못하도록 막는 이 규제안에 대해서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도 20명 넘게 찬성해서 일단 통과를 했는데 이미 결의를 하기도 전에 나는 반대할 거야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글쎄요, 바이든 행정부가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근데 비트코인과 뭐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행정명령으로 다 한 1년 전이죠. 제정을 하고 이렇게 육성하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또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 친암호화폐 관련 법이 나오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반대하겠다고 하니까 참 이중적인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은 현행법상 이제 기관이나 기업이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올릴 때 부채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로 잡으면은 특히 은행 같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와 거의 1대1에 준하는 자산도 같이 보유를 해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예금 상품을 낼 수 없죠. 이렇게 되면. 고객의 비트코인을 받을 때마다 부채로 잡아야 되니까 지급 준비율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보관할 때마다 그걸 부채로 잡아야 된다면 이거는 이제 대차조표가 너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양당에 초당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SEC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뜯어고치자 해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금융기관들이 편하게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고, 커스터디를 말하자면 고객들이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직접 자기가 사서 보관할 때도 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나는 암호화폐가 싫어라고 얘기를 사실 공개적으로 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한 건 마찬가지죠. 네, 그게 이번 대선 결과에도 어떻게 보면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성인의 비율이 전체 성인 인구의 30%가 넘는다라는 통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어떻게 보면 돌릴 수 있는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뉴스가 나오고 그 주죠. 지난주 토요일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자신의 NFT를 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했잖아요. 그 행사 자리에서 나는 암호화폐도 다 괜찮고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표심을 자극하는 물론 발언이긴 하겠지만 물론 그렇죠.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표를 얻어가는 전략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간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현상이 그냥 뭐 이제는 뭐 우리들끼리만 하는 그런 어떤 닫혀있는 리그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하나의 산업이 됐는데 정치인이 이거를 무시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크게 앞으로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 어떤 움직임들도 보면은 거의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다들 트럼프 쪽으로 어떤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본인들이 뭐 변호사비나 이런 법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소송 비용들도 마련해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그런 걸 다 마련해주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뭔가 친암호화폐, 반암호화폐 이런 어떤 정쟁화가 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번 대선에서는 확실히 이 암호화폐가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전보다는 훨씬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되게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월드라는 그 회사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연 행사죠. 거기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올라가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 2억 명의 팬을 가진 스포츠 팬클럽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큰 팬덤을 가진 스포츠 팀이 과연 있을까 세계에.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 자신이 뭐 갑자기 네덜란드에 가서 어떤 바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나 당신 팬이다. 나 당신 방송 봤다.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파워, 마케팅 파워죠. 근데 이런 파워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은 다 표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하나의 그 주제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분명히 이제 표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뭐 여러 가지 또
쟁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근데 암호화폐도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됐다. 이건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사님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도 이번 대선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님이 올해 생각하시는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호재와 악재,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말씀 주셔도 되고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호재와 악재 하나씩 정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는 일단 글로벌 미국과 뭐 유럽 그리고 네. 중국까지 이 대표 선진국 진영의 경제가 이제 리세션으로 가는 어떤 분명한 징후가 보일 때 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그만큼 더 확실해지는 거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니까 네. 시중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이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게 이제 펼쳐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호재 말씀드렸고 네네. 악재는 비트코인의 악재. 와, 이렇게 악재를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호재가 너무나 더 많다는 거죠. 악재는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경기가 경기가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하고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되게 경기도 좋아서 지금 이제 일부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골디락스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막 많이 오르지는 않고 요 정도에서 횡보하는. 그렇죠. 유진하는데 약간씩은 오르는데 약간 지지부진한. 맞습니다. 박스권에서 갇혀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올해 내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악재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안 좋은 국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방향성이 이렇게 조금 잡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한번 상황을 잘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이어가 볼 텐데 우선은 이제 ETF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홍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이 최근에도 홍콩 이제 웹3 페스티벌에 다녀오셨는데 홍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떤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많이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 보셨는데 홍콩 ETF가 승인된 이후에 중국 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결국 이게 홍콩 ETF의 제일 중요한 내러티브인데 이 가능성과 실제로 유입이 될지 그리고 유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유입이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홍콩에는 제가 SAT라고 미국 대입 시험이죠. SAT2를 보러 홍콩에 가서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홍콩을 제가 많이 가봤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사업이 홍콩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가족 여행이나 아니면 출장을 따라가는 식으로 많이 가봤어요. 이미 어릴 때. 근데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많이 가게 된 게 이제 제가 중국, 홍콩, 대만 이쪽 하청업체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무역회사에서. 의류를 만드는 무역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그쪽 중화권에 있는 업체들과 이미 이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일을 했습니다. 출장도 다니고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오고 나서도 중국과 홍콩이 아무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홍콩 그래서 출장을 갔다 온 게 암호화폐 행사 웹3 페스티벌이라는 걸 갔다 온 거죠. 웹3 페스티벌에 가보니까 이 홍콩 ETF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행사장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해시키라고 하는 회사 부스가 있었는데 해시키 담당자들과만 얘기해봐도 해시키는 참고로 이제 홍콩에서 제1호로 바스프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ETF의 자산운용사들이 커스터디를 맡기거나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처리할 때 해시키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해시키의 담당자 생각은 올해 안에 이 바스프를 받는 기관들이 홍콩에서 20개로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요. 현재 2개입니다. 현재 3개입니다. 3개죠. 네, 현재 3개인데 20개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고 ETF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올 거다. 이미 들어올 수 있다. 일단 홍콩 ETF가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 지금 중국과 홍콩은 이제 중국과 홍콩의 주식시장은 서로 스탁커넥트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가상자산 관련 ETF나 투자 상품은 거래가 안 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에서 막아놓은 상태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편입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아주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중국 내에서 지금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중국 주가 지수도 5년 동안 횡보하고 있고 많이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부동산 너무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곳의 이제 추정치에 따르면 8천만 채가 지금 빈집이라고 합니다. 와, 8천만 채. 네, 중국의 신규 분양된 아파트 중에서. 그래서 중국 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이제 중국인들의 부도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 나머지는 주식시장에 묶여 있을 텐데 네. 일단 중국은 뭐 해외 투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막혀 있죠. 막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대체 투자 자산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그 남녀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 중에 인기 상품 중에 하나가 요즘 황금콩이라고 합니다. 황금콩. 1g짜리 조그만한 그 알인데 그거를 유리병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배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같은 곳에서 주문을 하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여자친구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액세서리 모양이 있다 그러면 이제 녹여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도 금을 서로 선물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뭔가 짠한 느낌이에요. 네, 뭔가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지금 뭐 그렇게 금 투자를 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네, 그러니까 참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도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외 개방도 중국보다는 많이 돼 있고 대체 투자처가 많은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 부치를 굳이 서로 선물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제 그 대체 투자 자산의 수요가 그만큼 높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 내의 비트코인 거래량도 원래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었다가 2022년에 10위권으로 올라와서 23년에는 더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 거의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게다가 거기다 홍콩, 대만, 중화권을 다 더하면 중국 내 거래량, 비트코인 거래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 당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을 양성화시키고 싶은 니즈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미 비트코인 거래는 금지해놨는데 그래도 다 하잖아요. 금지 못해요, 어차피. 그쵸. 마치 어차피 못하죠. 인터넷을 못 막는 것처럼. 그럼 VPN으로 우회해서 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러면 차라리 양성화를 하자. 홍콩의 ETF를 승인해 준 게 저는 그런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홍콩이 좀 그 아시아 글로벌 허브, 금융 허브의 위치를 다시 찾으려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맘대로 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내의 소셜 언레스트를 조금 미티게이트하는 차원에서 홍콩 ETF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용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공공연히 공식 석상에 갈 때마다 홍콩 주식시장, 홍콩 시장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홍콩 시장과 중국 시장이 연결돼 있고 네. 우리는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홍콩을 잘 이용해야 된다. 홍콩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 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계속해서 개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본은 반드시 중국이 열어서 홍콩 ETF로 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진짜 결정만 나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떤 분위기들로 봤을 때는 사실 중국에서 어떤 그것들을 허용한다 서로 간에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홍콩이 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열리고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던 고위급들의 발언들이 막 어떤 정황 증거로서 나오는 것들 살펴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가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유입에 대한 준비들이 많이 맞춰졌는데 결국은 언제가 될지에 대한 시간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이제 악재 중에서 앞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또 시장에서는 마운트 곡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의 지금 이 물량들이 이제 상원이 시작이 된다면은 비트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아주 천천히 이렇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도 이제 마운트 곡스에서 내가 한 몇천 불 정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인증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금액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이제 조금씩 천천히 배분되는 것 같고 또 사람도 뭐 한 번에 이렇게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에 물량이 안 풀린다면 가격에는 그렇게 크게 압력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운트 곡스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큰 채권 소유자가 누구냐면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이 많이 사갔어요, 이거를. 네. 마운트 곡스에 내 비트코인을 맡겼다가 이제 돈을 못 찾게 된 채권단한테 그 채권을 디스카운트를 하고 사간 거죠. 지금 돈을 줄 테니까 채권을 나한테 파세요 한 거예요. 그걸 뭐 30%를 깠다는 얘기도 있고 40%를 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저가의 채권들을 매집해서 들고 있다가 이 마운트 곡스가 본격적으로 13조 원을 풀면 이제 원가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차익을 먹는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이 기관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돌려받는다면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시장가로 내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등에다가 발등 찍는 격이기 때문에, 자기 발에다가 발등 찍는 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 천천히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의 특성상 전략적으로 이거를 재투자할 가능성이 크죠. 네. 비트코인 일부 놔두고 뭐 다른 알트코인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고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더 산다던가 이런 플레이를 하지, 받았어 그럼 빨리 팔아 현금화해,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백훈용 이사님께서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시니까 뭔가 이 비트코인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뭐 여러 가지 뭐 테슬라는 요즘 좀 지지부진하지만 뭐 그런 주식들, 그리고 부동산도 있고 정말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은 선형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네, 선형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J커브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네. 기하급수적 성장을 한다. 네. 근데 J커브를 그리고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는 것들은요, 빨리 죽어요.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네. 기업들은 다 뭐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덜어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한 뭐 20, 30년 안에 소멸하는 경우가 많죠. 뭐 스타트업 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스타트업만 하더라도 처음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안에 망하는 스타트업의 비율이 70%거든요. 그래서 그 70%만 벗어나도, 즉 5년만 버텨도 굉장히 성공한 축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은 목적 자체가 성장이고 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초기에 투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도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네. 다만 이 선형으로 성장하는 것들은요, 예를 들면 도시 같은 게 있습니다. 도시, 국가, 네. 이런 것들은 뭐 딱 들어봤을 때만 해도 아시겠죠. 최근에 사라진 도시가 있냐, 최근에 뭐 사라진 나라가 있냐 했을 때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는 것들의 비결은 이 아주 안정적인 선형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선형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포물선 이야기 생각하니까 좀 그렇게 보는데,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로그 스케일로 비트코인 가격 그려보면 알잖아요. 네. 오히려 반대 포물선을 그리죠. 근데 그거를 이제 X도 로그로 놓고 Y축도 로그로 놓으면 완전히 일자 선형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법칙, 국가가 성장하는 법칙. 이제 도시나 국가는 뭐 인구수가 늘어나는 속도 대비 GDP가 늘어나는 비율이라던가 속도라던가, 또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비율 대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걷는 속도가 늘어나는 비율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특정 법칙에 의한 이 선을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그렇더라고요.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네. 관점이네요. 시간이 늘어나면 가격은 5.83 승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기울기가 1이면은 리네어하다고 하죠. 선형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보다 높으면 슈퍼 리네어라고 하거든요. 슈퍼 리네어하게 올라갑니다. 5.83만큼.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야, 이거 이렇게 그냥 크게 성장하다가 그냥 훅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몇백 년 동안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코인과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가장 끝까지 가장 많이 모아야 되는 게 결국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처럼 이제 저축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막 차트에 선 그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거에 하나 계속해서 이렇게 내 자산을 묶어놓고, 남은 시간에는 내 이제 일과 또는 내 가족, 내 친구와의 시간, 이런 데 집중하기 위해서 우량 자산에 투자해놓고 마음 편하게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얼마를 넣어도 뭐 좀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오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 언급은 드리겠지만 뭐 최근에도 뭐 알렉스 같은 코인들이 갑자기 유의 종목 지정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늘 좀 긴장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의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비트코인인데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실 때 이제 이사님 보시기에는 최근에 그래도 과거 대비로는 좀 예전과 인식이 바뀐 것 같으신가요? 네, 바뀐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업무 공간에서 많이 보여요. 첫 번째로 프론트원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 공간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과 아무 관련 없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덥이라고 해서 뭐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주사 대상으로 강의를 열면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심지어. 그리고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다른 미덥에 제가 참가를 하거나 해서 우연하게 그냥 어떤 다른 회사가 진행하는 미덥에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같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는 것도 목격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되게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뭐 코인 관련된 행사를 가거나 이러면은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극히 없죠. 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 회사 직원들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제 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코인 회사를 저도 코인원이라는 거래소도 다녀봤고 코인 회사 운영도 하지만 코인 회사 다니는 직원들 중에 코인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통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네. 증권사 다니면서 주식 투자 안 안 하시는 하죠. 분들 많고. 맞습니다. 코인원 다닐 때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70%는 코인 투자 안 했습니다. 충격적인. 되게 높아요, 비율이. 네. 근데 저희 회사도 그래서 코인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 직원들이 다 코인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 중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네. 대학원에 가서 비트코인 관련된 막 자기가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이 ETF가 많이 주류 금융 자산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업계에 또는 업계가 아니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더 쉽게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니까 아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수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변화들이 이제 말씀 주신 그 변화들은 굉장히 큰 변화들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냥 네. 정말 같이 가까이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같은 공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어떤 인식의 변화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프론트원, 네. 프론트원에서 굉장히 좀 유명인사 하시겠는데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제 이름을 좀 날렸습니다. 네. 근데 아직 대부분의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 안 하고 계셔서 제가 빨리 그분들한테도 전도를 하는 게 목적이죠. 맞습니다. 뭔가 더 그럴수록 더 많이 더 유명해져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뭐 그렇게 되면 좋죠. 네, 너무 그렇게 감사한 되면은 일이죠. 진짜 비트코인이 많이 이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와 내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 역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또 나와주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파월로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파월로라고 해서 멱법칙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멱법칙, 번역하면 멱법칙. 저는 이거를 요즘 되게 딥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네. 10의 마이너스 17승, 마이너스 17승 곱하기 제네시스 블락이죠. 비트코인 첫 블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네. 그 일수 승의 5.83을 계산하면 네, 가격이 나옵니다. 얼마로 나왔나요? 그래서 이 올해는 24년이죠. 네. 내년 4월, 내년 2025년 4월에 10만 불을 터치하는 걸로 나와요. 내년 4월에 10만 불. 네. 그리고 26년 1월 달에 22만 불 가격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2033년도에 100만 불까지 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83이라는 승수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법칙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그렇죠. 결론이네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내년 4월 제가 10만 불 말씀드렸죠. 네, 4월에 10만 불. 네, 내년 4월 10만 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거가 공신력이 있느냐 그걸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올해 내년 수치로는 적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올해 15만에서 20만 불을 보는 입장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적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맞는지 한번 진짜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쨌든 이런 법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또 적중률이 있었던 또 법칙들이니까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도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TF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이제 다른 질문으로 알트코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지금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뭐 호주도 이제 하겠다 하고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ETF도 지금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거를 허용해 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도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할까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도 비트코인 ETF 승인할 거라는 예상을 크라켄 거래소의 자회사죠. 지금 이제 미국 비트코인 ETF들이 추종하는 비트코인 가격 인덱스가 있어요. 네. 그 인덱스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크라켄 거래소라고 미국 거래소가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거기로 들어갔는데 네. 그 인덱스 회사의 대표가 CEO가 다음 비트코인 ETF 출시, 홍콩 다음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전망을 저도 되게 주의 깊게 봤었는데 네. 저는 한국이 아주 늦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보다 앞서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될 것 같았는데 네, 요즘 이제 호주도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좋게 볼까? 아무래도 이제 양당이 총선에서 그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놨었고 네. 그 총선 전에는 대선 때, 지난 대선 때도 현 이제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가상자산 공약을 많이 내놓으면서 그것도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우스 코리아가 암호화폐 친국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좀 다르죠. 예. 네. 저도 그래서 비관적으로 굉장히 보고 있는데 뭐 되게 리프레시가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어쩌면 그래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금투세 얘기도 나오고 네. 결국 국민들이 원하면은 정치인들은 그거를 실현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국민들이 요즘 요구하는 게 굉장히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많은 거를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것도 이 주식의 금투세나 뭐 부동산 관련 모든 것 다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만 왜 안 되냐? 우리나라 비트코인 ETF 없는 건 둘째 치고라도 미국 ETF라도 거래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거세거든요. 이게 다 이제 불만이 축적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비트코인만 투자 안 합니다. 네.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다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금투세 때문에 지금 엄청 날리고 부동산은 가격 안 올라서 지금 날리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정치권을 이제 향한 어떤 요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거든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또 이분의 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빨리 ETF 내게 해주고 그런 그런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이제 이 정권과 그리고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전환점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좀 마지막 질문으로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뭐 파실 분들은 좀 파셔서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마다 관점이 다 달라서 이제 저축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과거처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대세 상승장에서 딱 수익화까지 해서 뭔가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탈출 전략 혹시 이사님은 뭐 어떻게 생각해 하시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안 파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가격도 70% 이상 하락하는 날이 매년 한 번은 있거든요. 네. 70% 하락한 다음에 꼭 그 이상의 상승장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죠, 결국 그게. 변동성이 클 때 가격이 출렁인다고 팔면 그 상승하는 거를 못 먹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13년부터 계속 매년 70%, 80% 떨어지는 날은 꼭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때 오를 때가 가장 적게 오를 때가 110% 오르는 때예요. 78% 떨어졌다고 78%만 오르는 게 아니라 최소가 110%라는 겁니다. 어떤 해는 몇천 퍼센트, 3000% 오른 해도 있고 네. 어떤 해는 뒤따라서 12,000%의 상승이 온 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상승하는 그 날을 그 기간을 오롯이 가져가서 수익을 보려면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결국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비트코인이 그럼 변동성이 커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주식 시장도 S&P 500 지수를 보면요. 지난 30년 동안 그냥 들고 있었을 때 수익률과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30일을 놓쳤을 때 수익률이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83% 차이가 나요. 83%. 네, 30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날이 30일이에요. 네. 그 30일을 놓치면 83% 수익이 내려가고 20일 놓치면은 50%, 네. 10일 놓치면은 30%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들고 있었을 때가 가장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30일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네. 문제는 그 30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70%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좋다 그러고 막 살 거예요. 그렇죠. 그때 사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못 살 겁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죠. 이제 fear가 온몸을 지배하죠. 당연히 저도 불안해서 못 살 수도 있는데 지금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좀 오랫동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좀 횡보할 수도 있지만 오를 때는 분명히 기가 막히게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은 그렇게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저도 나름 그래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다양한 자산들을 투자해온 사람으로서 고점을 때려 맞추고 팔아서 돈을 벌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싸다 생각했을 때 무리해서라도 더 사고 그게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때가 더 많았지 그러면 이제 한번 팔아볼까 하고 파는 순간 가격 더 올라가요. 맞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게 네. 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사님과 거의 비슷한 관점인데 사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 상승장 끝날 때 이제 거의 상당량 매도를 해야 되는 자산이다. 네. 그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저도 늘 시황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운영한 스터디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급적 그냥 팔지 말고 팔아도 일정 부분 좀 시드를 정해서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예. 근데 이 투자자들마다 이렇게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초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뭔가 참으세의 계획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좀 뭔가 팔아야 될까라고 하는 압박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현금화에 대한. 그렇죠.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다가 자녀에게 물려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팔아야겠다는 결정은 내가 어떤 고점이 와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이 이제 다 올랐고 내가 충분히 돈을 벌었으니까 팔자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내가 그걸 대신해서 뭔가 다른 걸 살 때 또는 다른 데 투자할 때예요. 내가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업비트도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매년 막 1조, 2조 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 발표됐던데 3천억 원 벌었던데 그렇게 돈 벌어서 근데 업비트 뭐 하나요? 부동산 사잖아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 사고 땅 사고 건물 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좋죠. 저도 비트코인으로 돈 벌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고 싶은 집이 있거든요. 제 드림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사주고 싶은 집이죠, 사실상. 네.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집을 저는 사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집 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목적은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어차피 오를 거기 때문에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충분히 모아서 운이 좋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목표 가격이 되면 그거 팔고 저는 부동산에 투자할 겁니다. 집 살 겁니다. 제가 사고 싶었던 집. 그 뭐 청담이나 강남에 있는 그런 좋은 집들, 그런 집들은 사놓으면은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딱 거기다 또 고정해놓고 또 이제 비트코인 모아서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제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또 사는 그런 거죠. 그 비트코인은 뭐 지켜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거 갖고 죽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또 알트코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2021년 불장 때 봐도 불장이 오니까 비트코인은 6%밖에 투자를 안 하고 한국인들의 94%가 알트코인을 투자했다는 거죠. 되게 많네요. 엄청나게 생각보다. 사실은 좀 글로벌에서는 근데 30%가 비트코인을 그래도 계속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이 가격이 급등하는 곳들을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보다는 좀 잘 감내하기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알트코인 투자 안 하시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하루아침에 막 몇 배씩 오르는 이 상황에서 포모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세요? 일단 알트코인이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알트코인이 따라오른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알트코인에 심한 펌핑이 오면은
이제 그게 유동성이 시장에 풍부해졌다라는 시그널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더 우량 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알트코인 폭등과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맘 편하게 비트코인 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포모가 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자역학을 생각을 하는 건데 뭐라 그럴까요? 사람도 이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이 와야 그 돈이 자기 그릇에 담기지 안 그러면은 이제 넘쳐 흘러서 버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넘어가서 이제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면요 그거를 잃게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공감 가요. 주변에 네. 그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쵸. 알트코인 투자 잘해서 뭐 단기간에 수십억을 번 사람들은 저도 주변에 많은데 그런 분들의 다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게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돈을 그렇게까지 아직 담을 만한 충분한 그릇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운이 찾아와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나 그걸 결국 지킬 능력은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은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두 번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는 게 어렵죠. 근데 한 번, 두 번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 한 번 성공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그 성공한 방법이 또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건 이제 안 될 거야라고 버리고 완전히 스타일 체인지를 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이제 그동안 버는 걸 다 까먹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알트코인 투자를 일부러 안 합니다. 네, 내가 아직 그런 그릇이 안 됐다. 욕심을 버리자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그냥 되게 겸손하게 사모으는 게 지금은 나의 그릇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 중심을 잘 잡는 게 왜냐하면 또 암호화폐 업계에 계시니까 그 변화들을 시시각각 관찰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듣는 것도 훨씬 많고 보는 것도 훨씬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지켜낸다는 건 결국은 본인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투자 원칙을 계속해서 잘 좀 다듬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딱 세우고 내가 만약에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진 되게 잘하는 트레이더라면 알트코인도 공격적으로 투자해보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 아는 지인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그런 사람이 있지 99명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99명에 들어가는 게 확실해요. 제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거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9명이 들어가죠. 그쵸? 네. 자기 자신이 정말 그 한 명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좋죠. 너무 기쁜 일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험블하게 자기 자신을 잘 정의를 하고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에는 이제 투자를 갖다가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아주 소량으로 정도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좀 이 코인은 눈여겨볼 만하다. 라고 보시는 거, 투자의 관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뭐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거나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좀 가치가 그래도 좀 보인다. 이런 알트코인 혹시 있으신가요? 요런 질문은 제가 항상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알트코인은 제가 그렇게 크게 들여다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 귀에 많이 들리는 거가 뭐냐, 솔라나가 역시 네, 역시 진짜 많이 들려요. 네. 이더리움의 대체제로서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이 하도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솔라나가 너무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번에 그 로어링 키티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네. 트위터에 3년 만에 계정을 다시 포스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왔는데, 로어링 키티, 즉 키스트 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명이. 네. 2021년 게임스탑 주식을 5불에서 120불로 올린 장본인이죠. 네. 그리고 게임스탑 주식에 공매도 쳤던 헤지펀드들을 거의 파산으로 내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매수 버튼을 막았던 로빈후드까지 그 창업자들까지 싸잡아서 청문회장에다가 불러 세운 그 장본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고 레딧에 있는 굉장히 큰 투자 커뮤니티, 여기가 1,400만 명이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 굉장히 1,400만 명. 네. 여기에 영웅입니다. 네. 21년에 이제 게임스탑 주식을 자기가 매일 보유 그 잔고를 공개를 하면서 안 팔았죠. 끝까지. 안 팔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네.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지난 일요일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돌아와서 포스팅을 하자마자 트위터에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 밈 사진만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부터 몇 개씩만 올리는데 그 첫 번째 포스팅이 올라가자마자 월요일 장 열리자마자 게임스탑 주식 가격이 110%가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날 또 100% 올랐어요. 네, 지금 난리죠. 난립니다. 네. 60불까지 10불 언저리에 했던 게 6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20불 후반대로 빠졌는데 네. 그래도 주간 상승률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로어링 키티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에 게임스탑 밈코인, 맞아요. EMC 밈코인 가격이 90% 100%가 또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트위터에다 올리는 포스팅 중에 이 강아지 밈의 시대는 끝났다. 고양이 밈의 시대다. 그 사람이 이제 필명도 로어링 키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키티라고 하는 알트코인 가격이 수백 배가 올랐어요. 솔라나 기반. 네, 다 솔라나 개발이 됐죠. 희한해요. 왜 솔라나 기반 밈코인만 이렇게 오르나.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저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비트코이너 중에 안토니 펌플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펌플리아노. 네, 펌플리아노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도 자기가 비트코인 물론 투자를 가장 많이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솔라나 펌핑이 많이 예상돼서 솔라나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팟캐스트에 나와서. 네네. 그렇게 자꾸 들리니까 이제 좀 신기하기는 해요. 그렇죠. 솔라나가 지금 이번 시즌에서는 워낙에 많이 회자가 되고 네. 실제로 솔라나 생태계도 엄청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저희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솔라나를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이더리움의 대체제처럼 정말 솔라나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제가 또 여쭤보기는 조금 그런데, 제가 하나 정도 알트코인 지난번에도 사실 좀 여쭤봤는데 이거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 분들이 워낙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데 리플 프로젝트, 지난번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어떤 협업하는 어떤 분들에 대한 실제 사례를 좀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관점, 그때는 약간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가 커지는 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커지는 거는? 네,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제 레저 기반 스타트업 그 육성 프로그램을 싱가포르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국내로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국내로 넘어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인피니트 블록이라고 하는 이제 23년도에 유일하게 바스프를 받은 국내 커스터디 기업이 XRP 레저 프로젝트를 이제 주관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네. XRP 레저 기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아무튼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디파이가 돼도 좋고, NFT가 돼도 좋고, 뭐 스테이킹이 돼도 좋고, 뭐 송금이 돼도 좋고. 결국 리플 생태계가 커지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유자들이 늘어나고, 홀더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 네, 결국 네트워크를 키워나갈수록 더 생태계가 굳건해지고 가격은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리플은 사실. 네. 리플은 네트워크긴 하지만 뭐 그런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라기보다는 그렇죠. 기업형 네트워크로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실제로 또 목격하고 계시는 거고, 네. 실제로 지금 리플이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뭔가 EVM 기반으로,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뭐 어떤 성과들을 뚜렷하게 어떤 뭐 내는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조금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일단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과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가 좀 궁금한데,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2025년부터 과세가 되니까 2024년 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관점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과세가 이제 조금 더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저희 두 가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매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차라리 해외 거래소에 가지고 있거나 뭐 국내 거래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네. 굳이 그때 현금으로 수익 실현을 해서 세금을 내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가상자산 현금화했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기타 소득으로 22%가 그때 붙는 겁니다. 그냥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거나 뭐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해서 파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거. 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공약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였죠. 유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5천만 원 비과세로 그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5천만 원 비과세로 네, 시작된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유예를 계속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예가 지금까지 뭐 2년씩 유예가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상자산의 위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마치 이제 준범법 어떤 투자 자산처럼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네. 비과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과세를 해야, 세금을 걷어야 이거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그 관련된 규제나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유예는 물론 되면 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쵸.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 산업의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시작돼야 되는 거면 그냥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 그 5천만 원 비과세도 굉장히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대로만 시행되면 저는 내년부터 시행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은 과세가 8%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8%요? 네. 비트코인은 그 기타 소득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무형 자산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네. 금융 투자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금투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무형 자산은 해당 자산의 보유량의 60%까지는 공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는 22%가 무조건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 매력이 떨어지고 네. 비트코인 같이 과세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걸로 많이 자산이 넘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더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으로 맞는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는 오히려 또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거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계속해서 과세를 안 하는 것들이 무조건 올바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권에 뭔가 제도들이 정비가 되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더 합법적인 자산으로서 그런 과정들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늘 저희 나오시면은 드리는 질문, 만약에 5천만 원의 현금이 현 시점에 있으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5천만 원이요? 네. 5천만 원 있으면 저는 지금은 비트코인 다 사겠습니다. 5천만 원 전액으로. 네. 조금 남겨놓고 이제 분할 안 하고 지금 다 사시는 이유는 지금이 가장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일 텐데. 네,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네. 다른 거 살 시간이 없습니다. 네. 다른 거 살 돈이 없고, 저는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제가 좀 사고 싶었던 주식도 더 사고, 네. 관심 있는 알트코인도 조금 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알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진 절대 않습니다만, 커뮤니티의 반응이나 이제 솔라나 아까 얘기도 잠깐 드렸잖아요. 네. 어떤 트렌드를 쫓는 관점에서 그래도 단돈 10원이라도 투자해봐야 쳐다보게 되니까 그렇죠. 볼 텐데, 지금은 이제 불크랩 마켓이 불마켓으로 가는 그 딱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10일의 어떤 상승장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다 살 겁니다, 이걸. 너무 좋은 관점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이 일단 그 제일 원칙이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계속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산다가 2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는다가 3원칙입니다. 욕심부리지 않는다는 결국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같이 금리가 비쌀 때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다시 막 내려가고 은행금리가 막 내려가서 대출을 받기 상대적으로 쉬워지면 저도 또 뭐 2021년에 했듯이 조금 대출 받아서 또 비트코인 축적 속도를 늘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3원칙, 그 레버리지 쓰거나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요거를 되게 상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기보다는 정석대로 투자하는 게 이기는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석적으로 투자할 때 어떤 거에 투자할 건지,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할 건지,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원칙에 맞게만 투자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만 투자하면 그렇게 잘 실패하지 않아요. 네. 근데 항상 욕심을 부리다가 투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내가 더 빨리 이거 속도를 빨리 해보려고 했다가 그러지만 않으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세우시고 이 다가오는 상승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투자의 원칙을 잡는, 사실 시작부터 우리 경제 상황들과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 다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진짜 이사님만의 투자의 어떤 중심, 그리고 이 관점, 원칙, 철학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한번 숙지를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장이 정말 많이 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불장이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릇에 맞지 않는 그 욕심들을 너무 많이 부리면서 오히려 돈들을 다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이랑 이 암호화폐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크라운지였습니다.